태국망이 좋아하게 뭘 좋아하냐, 이게 다 당신이 못나서라고 마씨를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씨도 보통이 아닌 게 지가 잘못해놓고 나한테 뭐라고 한다면서 태국망 얼굴에다가 침을 뱉어버렸어. 에이 태! 안녕하세요, 총총합니다. 봉신년이 네 번째, 드디어 태국망의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망이 복숭아밭에 있는데 호출을 받고 원시천존한테 가게 됩니다. 사부님 부르셨습니까? 네가 곤륜산에 온 지 얼마나 됐지? 제가 32살에 갖고 지금 72살이 됐으니까 40년이 됐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원시천존이 갑자기 충격 발표를 하죠. 내가 그동안 너를 지켜보니까 너는 신선이 될 재능이 없다. 인간 세상으로 하산해라. 마침 상나라에서 주나라로 넘어가는 시기니 주나라에 가서 벼슬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여기는 오래 있을 곳이 아니니까 짐 챙겨서 당장 내려가라. 요 얘기를 40년이 지나서 해줍니다. 인간 세상에 살았던 것보다 곤륜산에 살았던 시간이 더 많은 태국망한테 당장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국망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겠어요. 아 싫다고 안 간다고. 제가 신선이 되는데 재능은 없지만 열심히 수련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간 세상에 부귀영화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원시천존이 답정너. 그게 운명이다. 너의 데스티니. 이거 아주 서유기는 윤회타령, 봉신년이는 운명타령. 그렇게 등 떠밀리듯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는데 친척이나 뭐 가족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어린 시절에 의형제 맺었던 친한 부자 형님이 조가에 살고 있다는 게 생각이 나가지고 도수를 써서 일단 조가로 갑니다. 다행히 40년 만에 만난 이 부자 형님이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반갑게 맞아주고는 어이 오랜만이라고, 그동안 어디 갔었냐고 하면서 가볍게 술을 한잔 하는데 앞으로의 일을 이야기 나눈다. 그 형님이 어이 동생 일단 결혼부터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더니 다음날 근처에 사는 지인한테 가가지고 너 딸 아직 결혼 못했지? 내 친한 동생이 있는데 결혼시키자.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딸 결혼시키고 싶었는지 그냥 결혼이 결정돼버립니다. 태국망이 아침에 늦지막히 일어나고 정신 차리고 있는데 결혼 상대가 정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처 사는 마씨네 집 딸인데 제주도 좋고 예쁘고, 근데 66살이래. 66살. 그때 뭐 평균 수명이 몇이나 됐나 싶긴 한데 아무튼 그래갖고 72살의 태국망이랑 66살의 마씨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신혼집은 그 부자 형님네 얹혀 살게 되죠. 근데 뭐 번개불에 콩볶듯이 막 휘뚜루마뚜루한 결혼이어가지고 태국망은 여전히 곤륜산을 그리워하고 있어가지고 아내한테 눈길 한번 제대로 안 주고, 마씨도 태국망이 허구한 날 이제 먼 산만 보고 있으니까 시집 잘못 왔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태국망한테 물어보죠. 여보, 아무리 친한 형님네 얹혀 산다지만 노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줄 아는 게 뭡니까? 태국망이 나는 곤륜산에서 도술 연습만 했기 때문에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나무 엮어가지고 조리 정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고 아내 마씨는 아이 그거라도 해가지고 돈 좀 벌어오라고. 근데 이게 어디서는 조리라고 하는데 뭐 다른 데서는 대나무 그릇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아무튼 태국망이 알겠다고 하고는 잔뜩 만들어서 수도 조가로 가는데 하루 종일 하나도 못 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나갔던 모습 그대로 돌아오는 남편을 본 마씨가 아니 장사수완이 그렇게 없어갖고 어떡하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태국망이 내가 장사수완이 없는 게 아니고 조가 사람들이 조리가 필요 없다. 당신이 아이템 선정을 잘못해준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서로 탓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 형님이 와갖고 도대체 왜 싸우냐 라고 얘기를 하고 마씨가 사정을 설명을 하니까 아유 왜 그러시냐고 재수씨, 내가 돈이 많아서 식구가 20-30명이라도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이런 일 하지 말고, 이런 짜치는 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마씨가 아니 아무리 아주버님이 능력이 있으셔도 이 사람도 사람 구실은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창고에 밀이 남는 게 있으니까 하인들 시켜갖고 밀가루를 만들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나가서 밀가루 팔고 오라고. 다음날 태국망이 밀가루를 들고 조가로 갔는데 마찬가지로 사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한때는 원시천존 밑에서 도수를 배웠는데 이게 뭔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업 다니다가 이제 사업 시작하려고 치킨집 차렸는데 이제 배달 주문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현타가 엄청 오는 거죠. 그래서 태국망이 슬퍼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밀가루를 달라고 하네. 그래서 이거 알겠다고 하고서 밀가루 자루에서 밀가루를 꺼내려고 하는데 이때 당시 상황이 상나라에 막 달기가 들어온 뒤로 막 여러 가지 막 뒤숭숭해서 거리에 군인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던 그런 시기였대요. 그래가지고 바닥에 내려놓은 자루끈이 말발굽에 걸려가지고 밀가루 막 다 쏟아지고 태국망이 아이고 이거 내가 밀가루 이랬는데 막 때마침 바람이 이렇게 쫙 불어가지고 이 세상 어디론가 밀가루가 막 다 흩어지게 되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밀가루가 한 줌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갖고 그날 저녁에 빈자루를 들고 돌아오는 남편을 보면서 마씨가 굉장히 기뻐하죠. 아 밀가루를 다 팔았구나, 이 남자가 그래도 뭔가 쓸모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막 덩실덩실 하면서 조가 사람들이 밀가루를 그렇게 좋아하냐고 물어보는데 태국망이 좋아하게 뭘 좋아하냐 라면서 자초지정을 설명을 하고 이게 다 당신이 못나서라고 마씨를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씨도 보통이 아닌 게 아니 지가 잘못해놓고 나한테 뭐라고 한다면서 태국망 얼굴에다가 침을 뱉어버렸어. 에이 태! 둘이 나이가 72살이고 66인데도 정정해. 그래가지고 막 둘이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뜯어 말리고 막 부자 형님이 몇 푼도 되지도 않은 돈 가지고 싸우지 말라고. 근데 태국망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형님 지금 여러 번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잘 못 살리는 것 같다. 그래갖고 형님한테 참 면목이 없다. 그러니까 그 형님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 사람이 다 때가 있는 거라고. 아주 훌륭한 형님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조가의 여관이랑 식당을 40에서 50개 정도 갖고 있다고. 엄청 부자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매니저들한테 얘기해둘 테니까 돌아가면서 장사하면 입에 풀칠은 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군사훈련장이 있고 교통의 요지, 지금으로 말하자면 완전 핫플, 성수, 서울 성수나 홍대 요런 데다가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도 장사가 잘 안 되고 마지막으로는 도성안에 돼지랑 소 팔러 가는데 하필 그 기간이 가뭄이 심해가지고 주왕이 기우제 지내는 기간이라 궁궐에서 도축을 금지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에 붙잡히는데 이때도 결국 그 형님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경찰서에서 나오게 되죠. 근데 태공망이 이제 위축돼 있으니까 형님이 그러지 말고 기분도 풀 겸 집 뒤뜰에 가서 술이나 한잔 하자. 집 뒤뜰로 가는데 공터가 넓어가지고 태공망이 형님한테 여기다 건물 같은 거 하나 짓지 그러냐 그랬더니 그 형님이 안 그래도 몇 번 지었는데 건물 짓자마자 다 불타버려갖고 이제 그런 거 안 지으려고 한다고. 태공망이 자기가 해결할 테니까 지으라고 하고 완공을 앞둔 어느 날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뒤뜰에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센 바람이랑 불길과 함께 5마리의 요괴가 나타나고 그걸 본 태공망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요괴들을 향해서 칼을 겨누면서 당장 물러나라고 외치면서 막 하늘에서 막 번개 막 천둥 벼락 막 이런 거 하니까 요괴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무릎을 꿇고는 신선님이 계신 줄 몰랐다고, 저희들이 함부로 나댔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공망이 이 자식들이 너네 또 불 지르러 왔지, 안 되겠어, 다 죽여야겠어. 그러면서 칼을 이렇게 딱 드니까 요괴들이 제발 한 번만 더 살려달라고 막 애원을 하게 되죠. 태공망이 살고 싶으면 말썽 부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는 지도 하나 딱 주고 여기 가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여기서 흙 나르는 일 있을 때 부를 거라고. 요괴가 감사하다고 하면서 인사를 하고 슝 사라져버리게 되죠. 이때 뒤뜰 근처에는 형님 네 분이랑 마씨가 있었는데 태공망이 요괴한테 하는 얘기를 듣고는 마씨가 저 혼잣말 하는 것 좀 보라고, 정신병 있는 거 아니냐고, 저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사냐고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태공망한테 가가지고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 거예요? 태공망이 당신 같은 여자는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요괴를 잡았다고. 혼자 헛소리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요괴냐고. 마씨가 계속 따지려고 하니까 태공망이 그만 좀 하라고, 내가 풍수도 잘 보고 음양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씨가 눈을 반짝이면서 그럼 점도 잘 치냐고 하고, 완전 내가 선수지, 근데 지금 점집을 낼 곳이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괴를 제압한 썰을 이렇게 쫙 풀기 시작합니다. 이제서야 태공망이 자기 전공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부자 형님이 그런 재주가 있었냐고, 그러면 내가 하인들한테 말해가지고 조가 남쪽 성문 근처에다가 건물 하나 청소해 줄 테니까 거기다가 점집을 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이를 정해서 점집을 여는데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손님이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엎어져서 자는데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첫 손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나무꾼이었는데 태공망이 처음에 가게 열 때 마케팅용으로 막 붙여놓은 거 있어요. 근데 그거 보고서 이거 진짜냐고 물어봐요. 불로불사의 술법을 알고 있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태공망이 나 그거 알고 있다. 근데 솔직히 우리도 어디서 막 기적의 치료제, 만병통치약 이런 얘기하면 믿어요? 안 믿잖아. 그래가지고 나무꾼도 뻥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 점을 한번 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신 틀리면 내가 가만 안 둔다. 태공망이 진짜 오랜만에 손님 하나 왔나 했더니 저런 상또라이가 왔다고. 그러면서 일단 점을 봐주는데 점에서 남쪽으로 가서 버드나무 그늘 아래에 있는 노인한테 나무를 팔면 120푼을 벌고 만두 4개랑 술 2잔을 얻어먹을 거다. 굉장히 디테일한 점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스스로 무덤 파는 꼴이지. 근데 요런 사람들이 완전 사짜거나 완전 일타 강사 둘 중 하나 아니겠어요? 나무꾼이 이럴 리가 있냐고. 자기가 20년 넘게 나무를 팔아봤는데 만두랑 술을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라고 얘기하니까 태공망이 잔소리하지 말고 남쪽으로 가봐라 해서 가봤더니 진짜 노인이 있네? 뭐야? 이랬는데 노인이 갑자기 나무를 팔으래. 근데 나무꾼이 여기서 심술을 부리는데 괜히 태공망 말대로 되는 게 싫어가지고 100푼만 달라고. 태공망이 120푼 번다고 그랬잖아요. 100푼만 달라고 20푼 깎아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노인이 이렇게 좋은 장작을 싸게 팔 수가 있냐, 고맙다고 얘기를 하면서 미안한데 집 안에까지 좀 들여놔달라고. 장작을 들여놓다가 거기서 막 나뭇가지랑 부스러기랑 이런 거 좀 떨어졌나 봐요. 근데 나무꾼이 또 일은 잘하는 사람인가 봐. 깔끔한 걸 좋아하나 봐. 그래가지고 빗자루로 마당을 좀 쓸어놨더니 노인이 나와가지고 뭐야? 오늘 웬일로 하인들이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대? 그러니까 나무꾼이 이거 하인들이 한 거 아니고 내가 한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하인을 시켜가지고 만두 4개랑 술병을 하나를 들고 오는 거야. 근데 나무꾼이 또 태공망 말대로 되는 게 싫어가지고 잔에다가 술을 가득 따르면은 2번째 잔 따를 때 좀 모자랄 테니까 점이 틀렸다도 해도 되는 거겠지? 그럼 가서 태공망 때려도 되겠지? 요런 생각을 하고 어지간히 사람 치고 싶은가. 그래가지고 첫 잔에 가득 따르고서 들이킨 다음에 2번째 잔을 따르는데 2번째 잔도 컵이 가득 채워질 정도로 딱 맞게 나오게 됩니다. 나무꾼이 속으로 놀라고 있는데 노인이 나오더니 100푼을 장작값으로 주고는 봉투 하나를 싹 건네면서 사실 오늘이 우리 아들 결혼하는 날이라고, 나가서 술 한잔 사드시라고 하면서 20푼을 따로 봉투에 챙겨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태공망 점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태공망 점집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잘못 걸렸다고, 그 나무꾼이 이 근방에서 유명한데 난폭하고 억지도 잘 부리고 완전 생양아치라고.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막 나무꾼이 막 뛰어오더니 사장님 신선 맞으시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태공망이 그러면 복채나 주십시오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번 120분을 다 드려도 모자라겠다고. 아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러더니 막 가게 밖을 나가가지고 아무나 붙잡고서 이 집 진짜 용하다고 점 한번 보시라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슬슬 피할 거 아니야. 영업도 적당히 해야지. 그러니까 결국 한 사람을 붙잡고서 점 봐. 안 봐? 이 집 용하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윽박 지르니까 그 사람이 아니 뭐 궁금한 게 있어요. 점을 보죠. 그러니까 그 나무꾼이 너 내가 붙잡고 강으로 뛰어들 거야. 점 볼 거야 안 볼 거야. 그러더니 그 남자를 붙잡고 강으로 막 뛰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남자가 알겠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도 돈 문제가 있어서 점을 한번 봤는데 완전 딱 맞았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서 태국망 점집이 엄청 유명해지고 태국망도 그제서야 마시 앞에서 체면을 좀 차리게 됩니다. 그렇게 점집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던 태국망에게 어느 날 상복을 입은 젊은 여자가 찾아오는데 태국망이 단번에 요괴인 걸 알아차리게 되죠. 이 요괴의 정체는 옥비파 요괴. 처음에 그 여화가 불렀던 새 요괴 중에 하나였습니다. 달기가 궁궐로 들어간 뒤로 밤만 되면 궁궐에 가서 달기랑 같이 사람 잡아먹고 나오는 길에 태국망 점집 앞에 사람들이 몰린 거 보고 점을 한번 보러 들어온 거였죠. 태국망이 요괴인 걸 알고는 주변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먼저 점을 봐주기로 합니다. 손금을 보자고 하고 손을 잡은 다음에 선기를 이용해서 화한금정을 발동을 합니다. 화한금정이 그 서유기에서 손오공이 갖고 있는 버프잖아요. 그 손오공 눈 보고 화한금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진실의 눈 이런 거 말고 요기도 억누를 수 있나 봐. 비파 요괴가 깜짝 놀라서는 주변을 둘러보면서 손을 아저씨 왜 이렇게 손을 왜 이렇게 세게 잡아요? 아파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점쟁이가 사람 잡아요. 그러면서 막 주변에서 아니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태국망이 끝까지 놓지 않고 잡고 있다가 비파 요괴가 계속 발버둥을 치니까 옆에 있던 벼루로 정수리를 빡 찍어버려요. 그 머리가 깨져서 막 피가 줄줄줄줄 나오니까 막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면서 점쟁이가 사람 죽였다고 막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때마침 왕의 숙부 작은아빠 비간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시끌시끌한 걸 보고 들어가 보니까 웬 70대 노인이 피를 뒤집어 쓰고 한 손에는 젊은 여자의 손을 붙들고 있는 거야. 완전 살인 현장이지. 그래갖고 너 뭐냐 물어보니까 태국망이 얘는 사람이 아니고 요괴라고. 그리고 해명할 기회를 주면 내가 해명할 수 있다. 아니 손은 왜 안 놓고 있냐니까 손을 놓으면 요괴가 도망칠 거다. 알겠다고 하고는 주왕 앞에 데리고 가는데 달기가 아니 뭐 또 재밌는 일인가 싶어갖고 구경 나왔다가 완전 소름. 어젯밤에 같이 사람 잡아먹고 아침에 헤어진 내 동생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태국망 손에 붙잡혀서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주왕이 태국망한테 네 손에 잡혀있는 게 사람인데 무슨 소리냐 라고 물어보니까 장작을 갖다 주면 내가 증명하겠다. 그리고는 정수리에다가 원래 모습을 붙들어두는 부적을 붙여두고 장작을 태우기 시작하는데 나는 여기서 사람이 타고 비파가 남는 건 줄 알았는데 4시간을 태웠는데 안 타. 그러니까 태국망이 안 타지? 요괴 맞지? 그러니까 주왕의 작은아빠 비간이 와가지고 아이 그러면 요괴가 맞는 것 같은데 요괴의 정체가 뭐냐 궁금하다고 얘기하니까 태국망이 이때 삼매진화로 태워버립니다. 서유기에서 나오는 홍해화 기술이죠. 삼매진화. 봉신연이가 요런 게 좀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그 요괴가 타들어가면서 갑자기 막 소리를 질러. 너랑 나랑 원수진 일도 없는데 왜 날 태우냐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주왕이랑 막 거기 있는 신하들이 막 다들 깜짝 놀라지. 왜냐면 모양새가 그 카톨릭의 그 구마의식 엑소시즘 비슷했을 것 같아. 갑자기 막 시신인 줄 알았는데 얘가 막 소리 지르니까. 그리고는 태국망이 주왕한테 자 잠깐 반짝여요 그러더니 요괴한테 피카츄처럼 번개를 막 쏩니다. 막 빵빵 그러고서 100만 볼트 몇 번 맞더니 요괴가 잠잠해지고 그 자리에 옥으로 만든 비파가 남게 되죠. 그걸 보고는 달기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게 되죠. 막 개콩막 그러고서 주왕한테는 나중에 연주해주겠다는 핑계로 비파를 받아서 보관해 두는데 이게 설정이 그런 설정이 있나 봐. 5년 정도 해와 달의 전기를 받으면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대요. 그리고 태국망한테는 복수를 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곁에 둬야 돼가지고 주왕한테 관직을 주라고. 태국망은 그것도 모르고 신나가지고 집에 가는 거죠. 예 한 건 했다. 얼쑤절쑤 이러면서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친구들하고 다 같이 파티를 열게 됩니다. 그렇게 요괴 사건이 마무리되고 며칠 뒤 주왕이 달기랑 궁녀들을 모아가지고 흥청망청 놀고 있는데 70명 정도 되는 궁녀들이 시무룩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몇 명 막 눈물도 글썽여. 그걸 보고 달기가 가가지고 너네 소속이 어디니? 저희는 원래 강황후를 모시던 궁녀들입니다. 이 강황후가 또 달기의 발작 버튼 아니겠어요? 뭐라고? 건방지게 역모를 꾸미다가 죽은 건데 슬퍼해? 너네 진짜 가만 안 둔다. 그래서 주왕한테 쪼르르 가갖고 이르니까 주왕이 야 걔네 다 몽둥이로 쳐 죽여버려. 그러니까 달기가 오빠 그러지 말고 일단 가둬두자. 나한테 이 해이해진 궁궐의 기강을 바로잡을 묘책이 있다 라고 하면서 큰 구덩이를 파달라고 하고 거기 안에다가 백성들한테 가구당 뱀 4마리씩 받아가지고 구덩이에다 넣고 못된 궁녀들 사실은 마음에 안 드는 궁녀들이지. 이 궁녀들 옷을 벗겨가지고 구덩이에 쳐넣어서 독사의 밥이 되게 해버리자. 그리고 이 형벌의 이름은 전갈체 동의분 체분이라고 하자 라고 하는데 제가 본 자료에서는 독사만 들어가던데 이게 한자 보면은 전갈체
곤달체, 벌채 이래가지고 뭔가 전갈이나 독충 같은 것도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게 단순히 구덩이 파고 뱀 집어채우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가구당 뱀이 4마리면 도대체 뱀이 몇 마리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완전 전국민 땅꾼 프로젝트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나라에 뱀이 씨가 마르고, 근데 또 사람들 막 뱀 사려고 막 멀리 나갔다 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나라 꼴이 엉망이지. 여기저기에 뱀 물린 사람, 뱀 놓친 사람 비명소리 들릴 거고, 막 옛날이니까 대충 100만 가구라 쳐도 뱀이 400만 마리인데 이거 거의 멸종이지. 이러면은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얼마 뒤에 주왕한테 체분이 다 만들어졌다는 보고가 들려가지고 가보니까 구덩이에 뱀이 바글바글해. 그래가지고 가둬둔 궁녀들은 옷을 벗겨서 손을 뒤로 묶고는 체분에다 던져넣는데 궁궐에 막 비명소리랑 그 궁녀들이 달기를 저주하는 소리가 막 가득하게 되죠. 근데 그걸 보고 주왕하고 달기는 기뻐하게 됩니다. 달기가 이 기세를 몰아서 체분 받고 하나 더, 체분 양 옆에 하나는 늪을 만들고 하나는 구덩이를 파서 구덩이에다가는 술을 가득 채우고 늪에다가는 술 찌꺼기를 채운 다음에 그 위에다 나무를 심고 나무에 고기를 걸어두자. 말 그대로 술의 연못, 고기의 숲. 주지웅님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맨날 파티만 하는 것도 재미없으니까 궁녀랑 넷이랑 싸움 붙이자. 그래가지고 승자는 주지웅님에서 즐기게 하고 진 사람은 몽둥이로 쳐 죽인 다음에 이 술 찌꺼기 밑에다 묻어버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묻어버리는 이유가 있었어. 나중에 밤에 달기가 나와가지고 이걸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달기 전용 야식통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왕한테 옥으로 장식된 커다란 누각, 녹대를 만들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옥으로 장식돼 있어갖고 밤에도 빛이 나고 막 높고 커다랗고 막 이렇기 때문에 신선들이 놀러 올지도 모른대. 그러면은 신선들한테 불로장생의 비법도 듣고 얼마나 좋겠냐고. 그러니까 주왕이 좋긴 한데 이 공사를 누구한테 맡기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때 달기의 눈이 반짝이면서 본심이 드러나게 되죠. 태공망한테 맡기자. 그러니까 주왕이 오케이 하고 작은 아빠 비간을 시켜서 태공망을 부르게 됩니다. 비간이 태공망을 부르러 오는데 태공망이 소식을 듣고 점을 쳐보니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조가를 떠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비간한테 편지를 하나 주는데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꼭 열어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 편지가 나중에 비간한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큰 영향을 미치긴 하죠. 아무튼 그렇게 태공망은 비간을 따라서 주왕과 달기가 있는 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달기의 계략을 태공망이 어떻게 빠져나가게 될지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기타 등등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